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의 홍웅호입니다. 저는 원래 러시아 역사를 전공하고 있어서 오늘 제 주위에 물론 한여견에 같이 활동하시는 제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얼굴도 뵙고 또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저에게는 감사한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요. 이 디아스포라와 경계인이라고 하는 큰 주제 중에서 고려인 아니면 러시아 지역 한인,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고려인들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연해주를 거쳐서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 러시아 또는 유럽,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까지 들어와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좀 더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웠는데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 고려인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조금은 관심을 덜 가졌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앞선, 감정이 앞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편으로는 용감하게 한편으로는 무대뽀식으로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는 어떤 것이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 이 목차는 그동안 이제 우리들의 경우에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는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이 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면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스탈린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저도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 민족이 70년 넘게 살던 지역에서 뿌리를 통째로 뽑아가지고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전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 그것도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굉장히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극의 피해 당사자가 바로 연해주 지역 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좀 더 많이 드러낸 그러한 것이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서나 아니면 연구 자료에서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좀 이 실온격으로 하면서 좀 무대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러시아 문서 보관소 자료들 속에서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고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실제 준비 과정이나 집행 과정은 어떠했을까?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팩트, 사실을 좀 밝혀보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강제이주의 비극을 함께 결합했을 때 제대로 된 역사상을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1937년 연해주 한인 강제이주 결정과 그 진행이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 문서보관소, 특히 하바롭스크 주 문서보관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930년대, 특히 32년에서 37년 정도까지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은 대략 2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각각 1932년 자료인데 극동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숫자를 보니까 연해주에서 캄차트카주까지 총 9개 주에 이 밑에가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19만 9,500명, 즉 20만 명 정도 되는 한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8번에 적어놓은 살린주 한인들, 그동안
사할린은 우리가 남사할린, 그래서 강제징용당한 사할린 한인들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 자료에서 보니까 북위 50도 그 위쪽에 있는 이 소련 땅입니다. 북위 50도 남쪽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고 북쪽은 소련 땅이었는데, 여기에도 한인들이 대략 3,200여 명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1937년에 강제 이주 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동 지역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 물론 1920년대 그 말부터 시작되었지만 집단 농장이 고려인 한인 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에는 5개 주에 대한 내용만 정리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우스리스크 주라든가 연해주라든가 하바롭스크 주 등의 한인들의 집단 농장이 주로 많이 조성되어 있고 가구 수도 많고 경작 면적도 상당히 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주로 한인들이 이 연해주 지역 중에서도 토지가 좀 비옥한 그런 지역에 살았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강제 이주와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강제 이주는 1937년 8월 21일 스탈린과 몰로토프의 결정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의 러시아어 자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총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결정서 하나로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 20만 명의 한인들이 이제 강제 이주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 결정서가 8월 21일 내려지고 나서 극동병강위원회, 이제 이때 당시에 연해주 지역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렀었는데, 극동병강위원회에서 각 지역에 그 보다 구체적인 지시서를 내리고, 각 주에서는 또 그 지역에 우리식으로 치면 이제 도 단위에서 군 단위로 내려가고 면 단위로 내려가고 그러겠죠. 그런 지역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시서가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극동병강위원회에서 강제 이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스탈린과 몰로토프의 결정서를 구체화하는 그 내용의 문건들입니다. 총 12개 조항 중에서 이것을 그 지역 현실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쓴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는 강제 이주 대상과 이주 지역 그리고 이주 기간, 두 번째로는 이주를 총괄할 기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에 트로이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보면 첫 번째로는 당입니다. 전 연방 볼셰비키 공산당, 우리가 흔히 소련 공산당이라고 하는 공산당의 극동병강위원회 정권대표, 즉 서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당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병강집행위원회, 이거는 이제 행정부 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무인민위원국, 이것은 경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과 행정부와 경찰, 이 세 개가 트로이카 3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주 단위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마을 단위에서까지도 이 셋이 함께 다니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것은 스탈린의 결정서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이주 대상 한인들에게 자산, 경제활동용 도구, 가축 등을 소지할 것을 허용한다. 그래서 이런 걸 열차에 싣고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는 남겨두는 자산, 곡물 가격을 이주민들에게 보상을 한다. 쉽게 말해서 집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추수하지 못한 곡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열차에 태우는 가축 말고 거기에 남아있는 가축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상을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주 한인들이 외국으로 갈 것을 희망할 경우 허용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한일 집경 장소에 판매소와 급양소 위생 의료 지원을 조직한다. 이제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 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4번과 5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5번 이야기를 잠깐 하면,
우리는 강제 이주 당한 한인들을 보통 17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다. 그래서 17만 1,000명에서 17만 5천 명 정도 이제 됩니다. 저도 이걸 쓸 때나 이제 17만 4천 몇백 명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20만 명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차이 대략 2만 5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요 내용을 보면서 궁금해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2만 5천 명 중에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강제 이주 이전에 연해주 한인들의 주요 지도층들을 사전 검열을 통해서 체포하고 구속하고 그 중에 일부는 처형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는 보통 한 2,500명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고려인 연구센터에서 독립기념관으로부터 발주받아서 고려인 탄압 희생자들 명부를 일일이 번역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대략 그 숫자가 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 확인된 자료, 책으로 출간된 자료에 의해서 원자료와 책으로 출간된 것, 여기에 근거한 것이었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자료를 우리가 더 추가한다면 좀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그렇다고 2만 5천 명을 다 채울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이 외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외국으로 갔을까? 이때 당시에 외국으로 간다면 만주 지역으로 가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겠지요. 왜냐하면 연해주 한인들은 기본 출발이 먹고 살기 위해 가기도 했지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1920년대 이후 소비에트화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속에서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 이것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강제 이주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한 번 더 완전히 멀어지기 때문에 나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만주나 아니면 조선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소련 이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주를 허용하는 문서를 발급을 했느냐? 제가 그 자료를 찾지를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밝혀진다면 요 공백을 좀 메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주 10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이주 한인들의 동산, 부동산, 곡물 가격 보상 규정, 이것은 이제 보상한다고만 결정서에 되어 있고 그것을 극동병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1937년 1월 1일자 평균 가격으로 콜로즈의 자산은 환산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축의 경우에는 가축 조달소에서 접수를 하고 이주지에서 현물로 보상한다. 즉 이주지에 가게 되면 가축을 그 숫자만큼 다시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콜로스의 공공자산 총액 증서를 콜로스 운영국에 교부한다. 그리고 이주지에 도착한 콜로스 운영국의 요청에 따라 이 액수를 송금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집단농장 전체 공동재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재산의 경우에는 연해주 지역에서 다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가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지불해 준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개인 재산입니다. 이제 집단 농장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사해서 그 금액을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어음 형태로 증서를 발급을 해서 중앙아시아에 가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규정입니다. 13조 13항에 보면 공산당원과 꼼수몰 맹원들의 등록 명부에서 이들을 삭제하고 탈퇴서를 교부한다. 그리고 모든 당 문서는 한인들이 현지에 도착한 후 현지 당 조직의 요청을 받고 송부한다. 달리 말하면 신분증명서, 그 다음에 여기에 무기 이런 것들도 다 회수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재밌죠. 공산당원의 등록 명부에서 이들을 삭제해버리고 꼼수몰 맹원에서도 삭제한다. 이제는 한인들 중에서 공산당 당원으로 남겨놓지 않겠다.
이 가장 첫 번째 목적, 스탈린의 결정서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일본 첩자가 연해주 한인들의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 이주를 한다라고 이제 이주를 한다, 강제 이주가 아니죠. 이주를 한다라고 이제 결정서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인들의 경우에 이미 이 조항을 놓고 보면 실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잠정적으로 첩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이미 규정을 한 것이죠.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분증이 결국은 중앙아시아에 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신분증이 없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동의 자유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동의 자유를 주지 말자 그런 의도로 했는지 아니면 신분증을 회수하고 나서 나중에 발급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여기서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이제 내용을 한 가지는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만 될 것 같은데요. 제 발표문에 구항에 이제 적어놨지만 요 구항 내용은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제 처음 확인한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주 한인 노동자와 사무원 교사들 모두에게 1개월분의 임금 전액과 2주일분의 휴가 수당을 지급한다. 자, 그리고 그 가족 1인당 하루에 5루블씩 지급한다. 그 금액은 변강의 자금으로 지급을 한다. 2주 기간 동안 그리고 2주 한인들에게 임금과 휴가 수당 그리고 2주 기간 동안 가족 1인당 일당을 지급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그 구항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대로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는 의문스럽지만 그러나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이주 결정서가 내려오고 구체적인 지시서가 내려왔을 때 한인들과 러시아 사람들이 그냥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 한인 지도부들은 다 체포되어 갔지만 그러나 한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 강제 이주가 나오면서 소문으로 떠돌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다 이주 열차를 타서 어디론가 지금 떠나더라. 특히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연변에 살고 있던 한인들의 경우에 그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소문은 훨씬 더 크게 퍼져나갔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그 소요는 당시 러시아 극동병강위원회에서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쉽게 제어되지 않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히 이제 지금 여기는 러시아 사람이 이야기한 것인데 이주가 스탈린 헌법과 당의 민족 정책에 위배된다는 선동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스탈린이 강제 이주 결정서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도 이때 당시에 나오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더 크게 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에 넣어봤는데 묘지 7곳에서 망자의 유골을 파내 갔더라라는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 한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이 연해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챕터 4에 이 대표적인 사례로 하브롭스크 구역의 변강 이주 이제 준비와 진행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브롭스크 구역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로이카를 구성하는데 구역당 열성자와 시공산당 당원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이것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주할 사람들의 목록 작성, 그리고 신분증 및 무기 수거, 그 다음에 열차를 배정할 때 열차 관리인 선발, 즉 한인 등일 중에 누가 열차의 그 각 객차별로 대표를 할 것이냐, 그리고 한인들의 동향, 이 이주에 대한 동향을 여기에서 조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여된 것이 이주민들의 재산 정산 작업입니다. 실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여됐었습니다. 그 결과 하브롭스크 구역의 이주민은 606가구 2215명으로 조사되었고 회수된 신분증은 1109개, 무기는 110정이 수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열차를 탈 때 보니까 이주민 숫자는 이거보다 좀 더 늘어서 2230명. 그리고 이 이주 열차를 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던 2사람과 그리고 러시아 사람과 결혼한 한인 여성 1명 이렇게 타지 않았다라고 보고서에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 대상 지역 하브롭스크 구역에는 총 9개의 마을이 그 대상이었고 2대의 열차로 나누어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제일 밑에 있는 크라스네이 보스토크라고 하는 집단 농장의 사람들이 2번째 열차를 탔습니다. 크라스나이 레츠카라고 하는 곳에서 객차 하나에 30개의 열차 차량이 하나고 여객 경량 화차가 30개로 이루어져 있고 6개의 화차, 이제 지붕이 있는 거죠. 3개, 식당 차 하나, 그다음에 위생차 하나, 무게 화차, 뚜껑이 없는 이제 이런 것이 하나고 그다음에 나머지 8개는 이제 2 기차역에서 탔습니다. 레카 아무르라는 곳과 크라스나의 레츠카, 날짜는 이제 이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객차 수는 이 8개 마을에서 탄 사람들은 총 50개의 차량으로 이루어진 기차 하나를 크라스나야 레츠카에 탄 크라스나이 바스토크 집단 농장은 이제 차량 하나에 30개의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차량마다 이 바곤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이제 하면 객차 한 칸 한 칸이에요. 한 칸 한 칸당 이렇게 탑승자 명단을 일일이 다 러시아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여기 끝에 27명이 탑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그 명단 작성은 가족별로 이 명단을 일일이 작성하는데 이름과 가족관계, 출생연도, 출신지, 그리고 현재 직장과 직업, 당원 유무, 그리고 정확한 출신지 및 신분증 번호 등등을 이 앞에 우리가 보면 문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총 11개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한 10개의 항목을 작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이제 하면요. 제가 이 본문의 그 발표문 안에는 좀 설명을 좀 더 많이 담았지만 내용에서는 좀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이런 이 결정서와 지시서, 즉 스탈린의 결정서, 그 다음에 극동병광위원회의 지시서, 각 지역별 구체적인 지시서, 이것이 얼마나 제대로 실제로 이행되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정말 연구되어야 될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결정서에 실제로 이제 이런 보상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마을별로 그것이 실제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되었느냐. 물론 이제 제가 다른 자료에서나 다른 글에서는 좀 언급한 것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특히 하브롭스크 구역 이 마을의 그 자료들을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좀 더 찾으면 요것에 이어서 실제 보상 과정들을 좀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역사 공부하는 입장에서 역사를 왜 연구해야 하는지 그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발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은 전북대학교 윤상원 선생님이 해주시는데요. 너무 흥미로운 토론문으로 제가 읽었는데 어떻게 토론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사업과의 윤상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여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아까 김인덕 선생님은 예전에 한여견 회원이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여견 회원은 아니고요. 한여견의 자매단체라고 할 수도 있고 한여견과 라이벌. 그러면 한여견에서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역사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작 역사학연구소에서는 발표나 토론도 안 하고 작년에 한여견에서 발표하고 올해 한여견에서 또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길었는데요. 이 홍호 선생님이 발표를 했는데 토론 시간이 5분이라는 걸 잘 모르고 문제 시덥지 않게 이 토론문을 그냥 길게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문을 다 읽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보다 먼저 오늘 이제 이 강제 이주에 대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 강제 이주에 대해서 다룬 소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광고를 해드리려고 여기 떠도는 땅이라고 하는 37년 강제 이주를 다룬 소설이 나왔고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제 이주를 다룬 문학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 이주 기간 동안에 기차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잘 그려내신 것 같고요. 여기 이 작가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와 계시니까 오늘 디아스포라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떠도는 땅입니다. 김숨 소설가 김숨 작가님의 떠도는 땅이니까 하나씩 구입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광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토론문을 좀 길게 써서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운데요.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937년 강제 이주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신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홍호 선생님이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37년 강제 이주 자체가 신화가 아니고 그 강제 이주로 있었던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을 신화화해서 덧칠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화를 걷어내야만 그 강제 이주의 역사적 실체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더 나아가 그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신화가 전파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신화가 만들어졌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신화가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끼친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까지도 앞으로 이제 좀 밝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들을 그냥 토론문에 주저리 쓴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만 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문, 그 발표 자체와 관련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22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답변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이 발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문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이 그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만을 이렇게 다루면서 이 정책과 신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이제 발표자가 그 신화를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셨는데 이 정책과 각각의 신화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 각각의 신화 자체가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화 자체 개별적으로 조금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3장에 있었던 강제 이주에 대한 한인 및 러시아인의 저항,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발표문과 좀 맥이
좀 달리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따로 연구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강제 이주에 대한 한인 및 러시아인의 저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체 주제에 녹아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강제 이주의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한인 주민들의 저항만을 이제 한인들의 대응을 저항만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강제 이주에 대한 대응은 꼭 저항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텐데 강제 이주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죠. 있었고 강제 이주를 실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인들도 있었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도 가장 잘 아시는 허가이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북한에 있었던 허가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따로 빼서 따로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강제이주와 관련된 신화를 몇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 신화에 대한 전거가 없더라고요, 발표문에. 그래서 신화가 이런 신화가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신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파되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신화가 만들어지고 전파되는 과정을 좀 추적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화는 어떤 책에 어떤 논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증거들을 좀 밝혀주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바롭스크 여기에서 발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하바롭스크에서의 강제 이주 결정과 진행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제 아는 척하는 것 같아서 좀 저어되긴 하는데 역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홍 선생님도 하바롭스크도 자주 가셔보신 걸로 아는데 여기에 이제 그 9개의 마을 한인 마을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왜 그들은 이 아무르역과 크라스나야 레치카 역으로 갔는지 어떤 마을은 크라스나야 레치카 역으로 가고 어떤 마을은 아무르역으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로 말씀드리면 이 크라스나야 레치카 역하고 아무르역은 하바롭스크 역을 중심에 두고 그 전역과 그 다음 역입니다. 이게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주를 당한 게 블라디보스톡 역이 아니고 베르바야 레치카 역이라고 하는 역에서 출발을 한 건데요. 블라디보스톡 바로 이전 역. 그 의미는 그 역들이 화물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물 열차의 역이었고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역과 하바롭스크 역은 여객 열차가 다니는 역이었고 그 아무르역, 크라스나야 레치카 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간이역이죠. 간이역으로 화물 열차 역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리적 조건들을 조금 발표문에 좀 녹아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리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연일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토론이었는데 김인덕 선생님, 죄송합니다. 홍호 선생님, 질문이 좀 많긴 했지만 답변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질문 중에서 구체적인 이제 답변을 요구한 부분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제 지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발표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게 방대한 그리고 사실 이 문제 의식만 좀 앞섰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녹여내고 입증할 만한 부분은 상당히 비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실론적인 발표를 한 이유는
감히 좀 주제넘고 건방진 것일 수는 있지만 그동안 고려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또 강제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형태로 해오면서 사실 명확하게 그동안 이 한국 학계나 또는 고려인 사회에서 알려진, 그리고 이것이 알려진 것이 사실에 기반을 두고서 그 아픔을 같이 보듬어 안으면서 좀 발전할, 미래의 우리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음으로만, 가슴으로만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좀 눈 감고 있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좀 그 문제 제기도 하고 또 그래야만 사실 고려인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학계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론을 앞으로 좀 더 제대로 내용을 채워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또 따가운 비판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